이런 어린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인 게 도덕심리학. 이게 이 최신의 진화론과 결합된 게 도덕심리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을 먼저 볼게요. 도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직관의 정의는 뭐냐면 추리나 연상, 판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한다. 즉 이유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왜 좋아? 그냥 좋아. 왜 싫어? 그냥 싫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싫어. 그죠? 이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천, 왜라는 게 원천이잖아요. 왜 좋아? 그 사람 착해. 그래서 좋아. 이게 이유잖아요. 그게 원천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이게 직관입니다. 그 자체로 근원적이고 독자적인 인식의 원천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필연적인 진리, 공리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적인 공리도 이런 거에 속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왜? 그냥 1 더하기 1은 2지 뭐 설명이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야기는 인공지능은 이런 데 약하잖아요. 이런 데 약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도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실험 유명한 이야기인데 무해한 금기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근친상간이 왜 나쁜 거야? 라고 물으면 다들 나쁜 거라고 그래요. 왜 나쁜 거냐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기형아를 낳을 수 있잖아요. 애 안 낳으면 되잖아. 그죠? 애 안 낳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잘못이지? 그죠? 남들이 알려지면 저희 사회적 평판을 갉아먹잖아요. 부모님이 충격받으시잖아요. 둘만의 비밀로 해. 그죠? 뭐가 문제죠?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필연적 진리나 도덕 감정, 옳고 그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의사가 염을 하면서 그 시신 배 위에다 김밥을 까놓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염을 했어. 이건 행동은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죠? 시신이 기분 나쁘잖아요. 돌아가셨잖아.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만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나요? 카카님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네? 배탈이 나. 먹는 본인한테는 먹는 분이 이제 아마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도덕적 판단인데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거죠. 근데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도덕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덕적 기반이 왜 나쁘다고 판단하냐면 그게 결국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나쁜 거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이 기형아를 낳거나 우리 뭐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왕가는 너무 근친상간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대가 끊겨서 절멸했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에. 그런 것처럼 일본 왕족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종이 인간이 집단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뇌에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침팬지도 요즘 유시민 작가가 자주 인용하는 이 침팬지 팔로틱스에 보면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침팬지도 근친상간을 거부하는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동물일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달해요. 이 침팬지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 정서 등은 직관의 한 유형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추론은 알려진 정보나 지식으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인지과학 혹은 사회인지는 이 추론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기억으로부터 인출해서 이 두 개 정보를
융합해서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이걸 더 섞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화되겠죠. 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었으면 이른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새로운 정보를 무시해버리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이게 전통적인 인지 심리학에서 해왔던 방식입니다. 근데 도덕 심리학에서 말하는 직관은, 사회적 직관적인 모양은 이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직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감정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정도 직관의 한 종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다 통합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직관적인 판단이 먼저 일어나고 그 판단이나 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추론을 한다. 왜 근친상간이 잘못됐어? 듣자마자 아우 잘못됐어라고 생각했지만 물어보면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영아, 아니 그럼 피임하면 되잖아. 또 부모님이 충격 받을 수 있잖아. 둘만의 비밀로 해. 그죠? 그냥 이번 한 번뿐이야. 이런 걸 대도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냅니다. 그게 처음에 자기가 느꼈던 직관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론은 직관을 통해서 형성된 판단이나 태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선 하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직관을 코끼리라고 그랬고요. 추론을 기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코끼리 타보신 분이 있어요?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보면 코끼리를 모는 기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코끼리를 그 기수가 다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수는 그냥 다루는 척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그냥 자기 길을 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조건 아래 시켰는지 어쨌든지 간에 코끼리는 그냥 계속 자기 가는 길을 가고 그 기수는 회초리를 안 들고 뭔가 자기가 그 기수를 그 코끼리를 다루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기수는 코끼리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직관은 그래서 정확한가? 직관이 정당한가? 예를 들면 타인종에 대한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거북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애호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없어져야 될 진화의 과정에서 근근히 살아남은 거예요. 실제로는 다수는 외국인 혐오증, 그 근본은 경계.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함부로 달려들면 오염되거나 공격받거나 해서 죽을 확률이 높죠.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는 그런 경계심이 강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안 그런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냐? 그럼 그 유전자가.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대박을 치거든요. 마르코 폴로라든지 엄청난 그런 어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과 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DNA를 많이 퍼뜨렸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남아있냐? 대부분은 다 비겁한 사람들을, 겁쟁이들에 후예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살아남았어요. 왜?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대부분 죽었어요. 앞장서 나가다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전쟁 영웅이 돼서 또 DNA를 많이 퍼뜨렸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극소수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험심이 강하고 위험을,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DNA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은 이게 정확한가 정당한가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두 가지 인지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그대로 인지하는 거, 판단의 근거를 찾아가는 인지 과정.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추론과 직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판단의 근거를 찾아가는 인지과정.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금방금방 직관을 느끼거든요. 근데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저 사람이 싫어요. 소개를 받아서 나갔는데 기분이 불쾌해. 그 다음날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그 6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또 만날지 안 만날지.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어내야지. 내가 왜 그 사람이 싫은지. 그죠? 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아가는 인지 과정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식 정보의 상호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많이 고민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설명 책임과 확증적 탐구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좀 심리학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요. 필립 테틀락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책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뭔 주장을 했냐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거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그다음에 관계적 사고로 전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이나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가는 사고, 이걸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설명의 필요성 때문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일 때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관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직관에만 따르지 않겠죠.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이런 설명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설명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관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대통령이 자기 직관대로 하잖아요. 2,000명으로 해. 그럼 설명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2,000명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서 설명하겠죠.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0명이다. 회의록 내봐. 근데 못 내잖아요. 근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설명 책임을 부과하면 일단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국회의원들한테도 네가 어떤 법안에 투표한 거 이유를 설명해봐. 나중에 우리한테 다 설명해야 돼. 그죠? 그러면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겠죠. 만약에 공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미국의 어떤 그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같은 거 할 때는 공개 투표를 하거든요. 일어나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한 3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혹은 같은 당끼리 안 하죠. 트럼프냐 누구죠? 헤일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말이고요.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근데 그 사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확증적 사고하고 하나는 탐구적 사고야. 탐구적 사고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을 공평하게 헤아려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확증적 사고는 뭐냐면 자기 직관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설명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리저리 합리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거 뭐냐면 설명 책임이 탐구적 사고,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탐구적 사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내가 설명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야 돼요. 즉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샅샅이 다 검토하고 나의 직관을 일단 접어두고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획이에요. 필립 테틀락의. 그런데 이 사례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테틀락의 기획이라고 나오죠. 중간에. 이게 사례가 대시먼 제도가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공론화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토론해봤자 답 없습니다. 여기 토론하지만 결론이 있던가요, 항상? 예전에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해도 답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토론하기 전에 직관을 딱 가지고 들어왔고, 여기 시민 배심원이라는 사람들도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으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럼 거짓말하고 막 온갖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해도 충분히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이 사람들로부터 반박당할 것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탐구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본 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직관이라든지 혹은 어림법, 스키마, 그 다음에 편견, 그 다음에 범주화 이런 것들 다 보면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편향적되지 않은 정보 처리를 통해서 평가, 판단, 태도하고 합리적 행동을 한다. 이거는 그냥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진화적 과정에서 형성된 직관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 설명 책임을 부과해서 이런 정당하기 위한 전략적 추론을 하는 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구나. 편견, 그 다음에 갈등, 대립, 어쩔 수 없구나. 아까 제가 사회 갈등 이론과를 해서 실험, 무자라퍼 쉐리프라는 사람의 실험, 편견 책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이 1954년에 부모들을 설득해서 22명의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캠핑을 데려가요. 각각 이제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딱 그 공원에 캠핑장에 넣어놨더니 걔네들이 처음에 한 게 11명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족이야. 우리는 방울뱀족이야. 자기 영역을 구하고요. 만들고 자기들의 이제 나와바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살았어. 자기들끼리 규칙도 세우고. 그러다가 자기들 나와바리에 뭔가 흔적을 봤어요. 다른 놈들이 들어왔구나. 그때부터 막 부산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돌아가면서 경비도 서고 그러다 알았어요. 아, 다른 11명이 있구나. 그때부터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관리자한테 우리 한판 붙게 해주세요. 스포츠 경기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싸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 있잖아요. 나쁜 놈들 무슨 이름 붙이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그룹, 아웃그룹이라는 건 이미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구나. 진화론적으로도 그게 설명이 됩니다. 집단을 만들고 경쟁 집단에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만 자기 집단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개체가 번성하고 DNA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비관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신경과학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경가소성. 이게 플라스틱이란 말이 있잖아요. 뉴로플라스티시티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성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도. 진화론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런던에 안 가봤습니다만 런던에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런던의 골목골목만 3만 몇 개 된대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 그런 방향성, 길 기억하는 그 뇌 부위가 대단히 발달해 있더라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그죠? 물론 유전은 안 돼요. 그 사람의 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택시 운전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이 선천적 신경체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어릴 때. 그 다음에 반복할 때. 그 다음에 강력한 강도로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돼. 크게 혼내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점점점 완화된다는 거죠. 완화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여기 아들이 있으면 아이가 너 어릴 때 유치원 가서 여자의 몸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런 것들 계속 교육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반복해서 어릴 때부터 하면 그 아이의 어떤 성관념이라는 게 뇌에 프로그램된 것들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그런 어떤 이 반진화적인 그런 이 직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 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복 노출로 인한 신경 반응 감소. 이게 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그런 낯선 것들이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즉 흑인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흑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흑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인식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그 신경적 변화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밈이라는 개념인데요. 도킨스가 그 시대까지 나왔던 모든 개념들을 다 종합해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당신 말을 들으면 인간의 유전자의 변이와 진화의 시계는 거의 10,000년, 20,000년 단위로 바뀌는데 인간 문명은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냐? 원숭이는 그대로 있고 침팬지도 저대로 있는데 비슷하게 출발했지 않냐? 인간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에 뭔가 특별한 점프들이 있었어? 근데 없다는 거예요. 몇만 년 전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DNA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문화적 유전자라는 게 있다. 그게 밈이다. 이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문화적인 기술 혁신이라든지 문화적 변동이 일어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모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제죠, 일종의. DNA가 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적 관념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것들을 그 다음에 옮겨주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고 그게 또 세대적으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적돼서 빨리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이걸 통해서 사회가 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된 것들, 이것들이 정당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또 요즘 진화 연구자들은 신경이 고도로 발달하면 DNA의 본능에 반항한다고 그러던데요. 신경계가 고도로 발달하면 그걸 반항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DNA의 명령을 신경계가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지금 저출생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